이번 시간에는 8장 연구의 자료 수집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용어를 한번 보시면요. 측정, 메이저먼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관찰된 현상의 경험적인 개념, 즉 변수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값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목 척도, nominal measures, 측정 대상의 속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속성을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나누고, 예를 들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상호 배타적인 그 카테고리로 나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범주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하는 측정 수준입니다. 서열 척도, ordinal measures, 변수를 특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서열화하여서 기술하는 측정 수준을 말하고, 등간 척도, interval measures, 측정 대상의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변수를 기술하는 측정 수준을 말합니다. 자, 비율 척도, ratio measures,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가 갖는 특성에 추가적으로 측정값 사이에 실제 0점의 기반을 둔 비율 계산이 가능한 속성을 기술하는 측정 수준이에요. 그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자,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해서 척도로 나누는데, 이러한 척도의 가장 범위가 크고 또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척도가 비율 척도예요. 그래서 다른 교재는 이제 척도 말고 여기에 이제 variable, 변수라고도 하죠. 변수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그 교재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를 reliability라고 하는데, 같은 현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매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측정하는 방법상의 특징. 혈압계를 A하고 B가 있는데 A의 혈압계는 10분마다 쟀을 때, 측정했을 때 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validity, 타당도, 측정하려는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측정을 기술하는 용어. 측정하려는 것을 정확히 반영을 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측정의 의미를 보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컬렉션, 자료 수집 과정에서 관찰된 현상의 경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수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값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죠. 이때 값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나 범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측정은 연구 대상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죠.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매우 나쁘다 1점, 나쁘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다 4점, 매우 좋다 5점을 부과하는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 수치는 연구자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양적인, 즉 수량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학번, 성별의 경우 여성 1, 남성 2,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측정은 이론과 경험적 사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측정에서 일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수치가 부과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측정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측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나 범주를 연구 대상에서 부여할 때 규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연구에서 측정한 값을 비교할 수 없겠죠. 사회과학 같은 경우 대상이 갖는 속성의 자체보다는 속성의 지표를 측정하기 때문에 관찰한 것에 대해서 값이나 즉 수치를 부과하는 일은 자연과학에서보다 훨씬 더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연령이나 성별 또는 교육 수준과 같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비교적 손쉽게 수치를 부과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 만족도, 우울, 소외감, 사회 심리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같이 개인의 태도나 견해를 묻는 문항에서는 측정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죠. 특히 사회학이나 심리학 연구에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도란 구체적인 행동과는 달리 직접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속성을 반영하는 지표의 관측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측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타당성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우선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연구자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게 내려질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둘째,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측정 기간 중에 대상자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다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측정 수준을 보는데 사회조사에서 명목 측정 수준, 서열 측정 수준, 등간, 그리고 비율 측정 수준이 있어요. 이 변수의 측정 수준은 측정하려는 개념의 속성이 척도가 가질 수 있는 숫자의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목 측정 수준 같은 경우에는 범주는 있지만 서열, 등간격, 절대 0점이 없어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별, 종교, 결혼 여부, 혹은 동네 이름, 시군구, 이런 것들 서로 배타적이지만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명목 혹은 유목 측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열 혹은 순위 측정 수준은 순위 비교도 되고 분류도 할 수가 있어요. 태도, 장애 등급, 석차, 사회 계층이 들어가죠. 등간 혹은 동간 측정 수준인데 분류되고 순위 비교되면서 이제 간격 비교가 돼요. 그리고 더 샘플셈이 가능합니다. 온도, 주가지수, 학과목 성적, IQ 이런 것은 등간 혹은 동간 측정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absolute zero, 절대 0점이 없어요. 네, 이 비율 측정 같은 경우에는 분류, 순위 비교, 간격 비교, 사측 연산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근무 경력, 무게, 자녀 수, 소득, 나이. 자, 여기에서는 절대 0점이 있죠. 그래서 이 절대 0점이 있는 수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뭐가 있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율 측정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서 조사되는 변수들에 대한 측정 수준에 따라서 분석 기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에 사용한 측정 수준에 적합한 결론을 얻어내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구 대상자 연령은 평균 나이로 측정해서 보고할 수 있어도 종교는 평균 값을 얻어내려 하지 말아야 되죠. 자, 배타적인 그러한 그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명목 변수는요, 평균 값이 없습니다. 자, 명목 변수, 명목 측정 수준은 평균 값이 없다라는 거. 동네에 평균 값이 없죠. 동네 이름에. 따라서 주어진 변수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려는가에 따라서 변수의 측정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명목 측정 수준. 측정 대상의 속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속성을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죠. 각 범주에 부여되는 점수는 아무런 양적, 즉 계량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종교적 선호, 학과의 전공 이런 것들을 이제 명목 변수 혹은 명목 측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계량적 의미를 갖지 않죠. 성별에서 대부분 남성을 1이라고 하고 여성을 2라는 숫자를 부여해서 통계를 돌린다면 1은 남성, 2는 여성과 같이 각 범주의 식별, 즉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지 숫자 자체에 대한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서열 측정 수준, 명목 측정 수준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외에 서열성을 갖고 있다는 것,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범주들을 서열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측정 대상 간의 순서 관계를 밝혀주는 측정 수준으로서 대상자, 측정 대상의 속성을 파악해요. 그래서 측정 대상 간에 크고 작거나 높고 낮은 등의 순위를 부여하는 측정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수준을 측정할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경제 수준의 정도를 물어서 상은 1, 중상 2, 중하 3, 하 4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서 답변하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서열 측정 수준에서 각 범주 간의 간격이 반드시 같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즉, 경제적 수준의 상과 중상, 하의 간격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인터벌 레벨 메이저, 등간 측정 수준 혹은 등간 변수라고 합니다. 대상을 서열화할 수도 있고 대상자들 간의 간격을 표준화된 측정 수준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대상의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측정 수준을 말하는 거죠. 즉, 등간 측정 수준에 의해서 얻어진 측정 값은 속성의 양적인 정도차를 나타내고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절대적인 0, 그러니까 absolute zero는 존재하지 않고 임의적인 zero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온도에서 섭씨 100도와 섭씨 50도, 섭씨 50도와 섭씨 0도 사이의 간격은 같죠. 하지만 섭씨 100도가 섭씨 50도에 비해서 2배만큼 더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섭씨 온도의 0도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섭씨 0도가 실제로 열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다른 예로 IQ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능지수 100과
110을 분리하는 간격은 지능지수 110과 120을 분리하는 간격과 동일하죠. 단연간에 걸쳐 검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관찰 점수의 분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능지수가 150인 사람이 100인 사람에 비해서 50%더 지적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간 측정에서는 절대적인 0은 존재하지 않지만 임의적인 0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ratio level measure 혹은 비율 변수라고 하는데 등간 측정 수준이 갖는 특성에 추가적으로 측정값 사이에 비율 계산이 가능한 측정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비율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측정 대상의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zero, 0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0이 될 수도 있죠. 특정 장소에 거주한 기간 0, 월 수입 0. 이거는 절대적인 zero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측정 오차, measurement error. 측정 오차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실제 존재하는 실제의 값과 연구도구로 측정한 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측정의 문제는 측정 도구가 갖는 reliability, 신뢰도와 validity, 타당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어떠한 현상을 측정하고자 할 때 측정된 값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측정 오차를 가지게 되죠. 만약 측정 오차가 없다면 측정값은 실적값과 같죠. 그래서 측정 오차를 크게 체계적 오차와 무작위 오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체계적 오차는 고정 반응, 사회적 적절성,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반응을 보면 극단적인 값은 피하고 중도값을 선택한다라는 의미. 앞의 항목에서 응답한 값을 후속 항목에도 동일하게 응답한다라는 것. 사회적인 적절성은 사회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말하고, 문화적 차이는 문화적 차이나 인구 사회학적 차이가 개입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무작위 오차라고 하는 것은 오차가 발생하지만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무작위 오차라고 합니다. 즉, 측정값은 참값 플러스 측정 오차를 말하는데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참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동일 대상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측정 오차와 관계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측정 오차가 만약에 무작위 오차인지 아니면 시스테마틱 에러, 체계적 오차인지 이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작위 오차라고 하는 것은 오차의 총합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차의 기대값이 0이다라는 것. 그리고 체계적 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값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참값 플러스 무작위 오차 플러스 체계적 오차가 된다는 거죠. 즉 연구자는 측정 시에 이러한 에러, 오차를 줄임으로써 측정값이 참값에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측정 오차가 무작위 오차인지 체계적 오차인지를 알고 그 오차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작위 오차를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려면, 자, 무작위 오차는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무작위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측정 전략을 이용해서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작위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피로, 배고픔, 주의 집중력, 기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환경, 대상자와 연구자와의 관계 등으로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입력 시 키를 잘못 누르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무작위 오차라고 하죠. 또는 확률 오차라고도 하는데, 측정 과정에서 개인적 요소, 연구 환경, 측정 절차의 변이,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체계적 오차인데, 체계적 오차 또는 계통적 오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즉, 측정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갖는 바이어스, 편의를 나타내는 오차인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한 개의 체온계만을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할 경우, 만약 그 체온계가 실제보다 1도씨 높게 측정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 체계적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체온이 실제 체온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평균 값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체중계가 실제 몸무게와 항상 일정한 차이를 가져서 실제보다 많거나 혹은 적은 몸무게를 나타낸다면 이 체중계는 일정한 차이, 즉 체계적 오차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온계나 체중계 선정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면 체계적 오차를 줄일 수가 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사회 심리적 변수 중 불안을 측정하는데, 불안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불안 점수를 구할 경우에 체계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면담, 불안 관련 행동 조사, 혈압, 기타 생리적 측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할 경우에 체계적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reliability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반복되는 측정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뜻합니다. 측정의 신뢰도는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일관성의 정도로 정의가 되는데, 즉 동일한 대상자에게 같은 측정 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신뢰도와 가장 가까운 용어는 이제 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신뢰도란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동반한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측정 값을 보면 안정성, 내적 일관성, 동등성의 기준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뢰도의 기준 첫 번째, stability, 안정성.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시점 또는 그 이상의 시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측정 도구의 안정성은 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같은 결과를 얻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의 평가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테스트, 리테스트, reliability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에 걸쳐서 측정하게 될 때에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 간에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가 있죠. 즉, 두 번의 측정 시점 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의 추정값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두 시점 간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첫 번째에 측정되었던 내용들을 조사 대상자들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측정하여서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죠. 결과의 비교는 상관 개수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R로 제시가 되는데 상관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도 검사가 동등성이에요. 이퀴발런스, 동일한 사건을 두 관찰자가 측정하거나 한 개념에 대해서 두 개의 비슷한 형태의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측정할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찰자 간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2명 이상의 관찰자가 같은 도구로 동시에 같은 현상을 측정하여서 점수를 매긴 후에 이들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내거나 일치도 계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그래갖고 parallel forms reliability.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유사한 형태의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무작위 순서로 랜덤으로 측정한 후에 두 개의 측정 점수 간의 상관계수 R값을, 소문자 R이에요. 상관계수를 구함으로써 두 개의 도구가 같은 속성을 측정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질성인데 이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분 신뢰도, 내적 일관성, 검정인 크론바흐 알파 개수가 있어요. 문항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신뢰도가 높을수록 도구는 관심이 되는 속성만을 측정하고 다른 속성은 측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split half reliability라고 해서 반분 신뢰도라고 하는데 이 반분 신뢰도 혹은 다른 말로 반분법이라고 해요. 전체 문항을 두 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각 조 간의 상관 개수를 보고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전체 문항을 어떻게 둘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신뢰도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항 번호를 홀수와 짝수 혹은 앞과 뒤로 나누어서 이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고자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분법에서의 신뢰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항의 반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피어-브라운 상관관계 공식을 이용해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PKK는 신뢰도 개수를 말하고 P11은 반분법에서 계산한 상관계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적 일관성.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죠. Internal consistency. 문항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크론바흐 알파 값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식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참조하시고요. 도구 내에 각 문항 간의 상관계수나 공분산에 기초해서 계산을 하는데 크론바흐 알파 값은 0에서 1까지예요. 그래서 0은 내적 일관성이 전혀 없고
이른 내적 일관성이 완전함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신뢰 개수가 낮으면 문항수가 극히 적거나 문항 간의 공통점이 적은 경우를 뜻합니다. 문항 분석까지 동시에 실시되므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항을 찾아내어서 측정 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타당도. 자, 도구의 타당도라고 하는 뜻은 연구자가 관찰 혹은 검사하려고 하는 구성 개념을 실제로 반영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측정 도구가 연구 대상 개념에 대해서 실질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정도죠.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주로 설계와 측정의 단계에서인데, 타당도의 요소가 첫 번째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당뇨를 측정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타당도가 높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혈압기보다는 혈당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념이 정확히 측정되었는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간호학의 경우 대상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타당도의 문제가 특히 필요합니다.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로 나뉘고 마지막 이제 구성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content validity,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점수 또는 척도가 일반화하려는 개념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해주고 있는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라는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외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무기력, 무의미성, 무규범성, 고립, 자기소외 등 5가지 차원으로 파악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말하죠. 그래서 이 차원들을 각기 하나의 내용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하위 영역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측정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이러한 문항 구성이 그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항들이 각 내용 영역들의 독특한 의미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내용 타당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문항들이 내용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엄격하게 측정 도구에 적절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의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측정 도구의 내용을 평가받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Criterion Validity, 준거 타당도라고 하는데 이 준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을 말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과의 상관관계로 나타납니다. 즉, 측정 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와 외적 준거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면 타당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이 타당도는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concurrent validity, 동시 타당도와 predictive validity, 예측 타당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 도구가 현재 서로 상이한 두 대상을 판별해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 측정 도구가 현재의 상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증거의 측정이 측정 도구에 의한 측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가 죽음에 대한 불안 도구를 개발해서 자기가 개발한 도구의 타당도를 조사해 보고자 할 경우에 동일한 대상자를 통해서 시간 간격, 즉 시차를 두고 연구자가 개발한 불안 도구와 스필버그의 상태 기질 불안 도구인 STAI로 측정을 해서 그 결과가 비슷하다면 두 도구는 동시 타당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부터 차후의 차이를 예측해내는 정도를 가리키는데 측정 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된 외적 준거 점수, 기준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봄으로써 도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인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의 비만이 성인기의 심질환과 관계가 있다면 청소년기의 체중을 미래의 심질환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라고 하는 건데 측정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즉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구성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기존 지식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측정하려는 개념이 기반이 되는 이론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타당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이 부분은 중요한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항상 정의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도는 결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신뢰도가 있는데 타당도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일반적으로 타당도가 있다면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과학적으로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